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에서는 독일의 르코크가 1904년 불법적으로 반출한 트루판의 베제클리크 사원 벽화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 어느 채널에서도 다루지 않는 고품격 콘텐츠입니다. 그는 1904년 9월 독일 베를린을 출발해 그해 11월 트루판의 카라호자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카라호자에서 발굴을 시작해 다음해 2월 말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2월 말부터 트루판의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자 르코크는 카라호자에서 멀지 않은 북쪽의 상김 계곡으로 이동해서 사원들을 조사합니다. 상김 계곡에서 북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제클리크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1차 탐험대장인 그린베델이 르코크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던 장소였습니다. 르코크는 내심 이곳을 발굴하고 싶어 했으나 그린베델의 엄명이 있었기에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린베델이 오지 못한다는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코크는 이 베제클리크로 가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제클리크 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떼어온 벽화가 우리나라의 중앙박물관에도 있습니다. 베제클리크로 가는 길, 그곳은 지구가 아니었다. 오늘 이야기는 알베르토 폰 르코크가 베제클리크 천불동을 초토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르코크의 조상은 17세기 프랑스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화염산입니다. 그 뒤편으로는 만년설을 이고 있는 천산이 보입니다. 베제클리크 천불동은 저 불타는 화염산 골짜기에 있습니다. 1999년 트루판에 처음 갔을 때 운전을 해줬던 위그루족 운전기사와 찍은 사진입니다. 그는 뜨거운 날씨에 졸음 운전을 하다가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는 내게 베제클리크 사원이 개방하지 않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방하지 않은 이유는 보수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베제클리크 사원을 가지 못했던 아쉬움은 10여 년이 흘러도 남아 있었습니다. 2012년 다시 이 사원에 직접 와서 보니 왜 개방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베제클리크라는 말은 위구르어로 그림이 있는 곳, 아름답게 장식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류고쿠 대학의 디지털 복원에 의하면 사원의 내부는 이렇게 화려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왕실 사원다운 느낌입니다. 현재 내부 모습은 어떨까요? 보세요. 사원 내부의 벽화는 끔찍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좌우에 불상 벽화가 있었던 자리는 깨끗하게 뜯겨져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벽면은 벽화를 떼어낸 흔적이 확연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파괴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제클리크 사원이 파괴된 것은 1904년에서 1913년 사이에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4개국 탐험대가 90%의 벽화를 떼어갔을 때입니다. 내가 탄 버스는 뜨겁게 이글거리는 화염산의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나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베제클리크로 가는 길은 지구가 아니라 외계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탄성을 지르며 황량한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이 신비한 화염산은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한 여파로 천산산맥, 곤륜산맥이 융기하는 과정에서 붉은 사암층이 2000만 년 전에 융기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지구가 2000만 년 전에 만들어낸 작품을 보고 있는 것이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황량함과 아름답다라는 두 단어가 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두 단어가 이 골짜기에서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뜨거워진 붉은 산이 이글거리고 밤이 되면 바람에 날리는 암석 조각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을 것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붉은 산, 버스가 골짜기를 돌 때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상들, 내 생애에 또다시 이곳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제클리크 천불동은 언제 만들어졌나? 베제클리크 사원은 투욕석굴 다음에 건설된 고창국의 왕실 사원입니다. 고창 고성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투르판에서 사찰의 입지 조건은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염산 북쪽에서 용출된 무르투카가 사원 앞에 골짜기를 흐릅니다. 베제클리크 석굴은 고창성에서 가깝고 계곡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석굴 사원은 건립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에 사찰을 만드는 것은 인도의 아잔타 석굴 이래의 전통입니다. 칠석굴도 그렇고 도낭석굴, 유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제클리크 사원 건립의 비밀은 영삭장군 국빈 조사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은 누구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을해년, 즉 서기 555년 12월 23일 드디어 돌궐과 동맹하고 결혼했다. 신흥현 성 서쪽에 하나의 사찰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을해년은 서기 555년이고 고창왕 국보무가 돌궐 타발칸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신흥현은 지금의 승금보의 옛 이름인데 승금보 서쪽에 있는 사찰은 베제클리크 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제클리크 석굴 사원은 국시 가문의 왕가 사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국시의 고창국과 돌궐 칸국의 우호관계와 결혼을 기념하는 건축물입니다. 베제클리크에 개척된 사원이 83개인 것으로 볼 때 고창의 불교가 어느 정도로 번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당 대자원사 삼장법사 전에는 현장법사가 베제클리크에 왔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창국 왕성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법사는 몇 개월 머무는 동안 이곳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제클리크의 이름은 영융사였습니다. 오랑캐 융이 포함된 사찰명은 이 일대가 튀르커를 구사하는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임을 나타냅니다. 그를 반영하여 베제클리크의 83개 석굴 가운데 적어도 20여 개의 석굴에는 위구르 공양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흉노의 후예인 국시 그리고 몽골 고원에서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위구르 제국의 후예들은 이 사원에서 부처를 공경하며 예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신도들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은 다르지만 이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불교라는 접착제였습니다. 불당에서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문태가 현장 법사를 붙잡아 주려는 것도 다민족 국가를 연결시켜줄 종교적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나라 정원 2년에서 6년 사이에 북정절도사인 양습고가 영융사를 대규모로 중수했습니다. 그러나 서기 13세기 말 고창 왕실이 감숙의 영창으로 동천하고 이슬람교가 트루판에 들어온 이후 불교는 점차 쇠퇴했습니다. 차카타이 칸국의 키즈르 호자가 이 지역을 정복한 이후 지역 주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주민들은 불교 석굴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벽화에 눈을 파냈습니다. 르 코크의 야심. 이렇게 벽화로 아름답게 장식된 석굴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독일의 제2차 탐험대 르 코크와 바르투스였습니다. 알베르트 폰 르코크의 집안은 원래 프랑스의 위그노 개신교도 출신입니다. 폰은 귀족 가문 출신임을 나타냅니다. 17세기 후반 종교적 박해를 피해 프로이센, 현재 독일 지역의 베를린으로 망명했습니다. 르 코크는 프랑스어로 수탉입니다. 그린베델이 인솔한 제1차 독일 탐험대가 베를린을 떠난 것은 1902년이었습니다. 독일의 제1차 탐험대는 3명의 유럽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독일의 제1차 탐험대 3명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제1차 탐험대장 알베르트 그린베델 교수는 제2차 탐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르투스만 제2차 탐험에 참여합니다. 제2차 탐험대는 이 사진에서 가장 오른쪽에 르 코크와 바르투스 2인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린베델의 시선은 항상 3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베델은 건강 때문에 제2차 탐험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제2차 탐험대의 대장이 된 곳은 르 코크입니다. 그린베델은 르 코크에게 무르트크, 즉 베제클리크 건물에서 작업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르 코크에게 손대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린베델은 베를린에서 출발을 결심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린베델이 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편지가 도착하자 호시탐탐 베제클리크 사원을 노리던 르 코크에게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르 코크는 큰 공로를 세우기 위해 베제클리크의 수많은 석굴 중 하나를 해체하여 베를린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르 코크는 이 골짜기에 사원을 만든 불교승들의 안목에 놀라워하며 베제클리크 사원을 은둔의 사원으로 묘사했습니다. 르 코크는 1400여 년 전 베제클리크의 수많은 석굴 사원을 건조한 불교승들은 번잡한 세상 일들로부터 최대한 고립하려 했다고 썼습니다. 르 코크도 바로 곁을 통과하면서도 사원의 존재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베제클리크는 한 곳에서만 사원을 엿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옛 승려들이 지나가는 여행자들의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은 벽이 있었고 그 벽의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길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넓은 모래평원에서 끝나고 그 뒤로 기묘한 모양의 높은 언덕들이 솟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도원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개울바닥에서
약 10야드 위에 테라스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가 절벽 가장자리에 가까이 다가갈 때야 비로소 테라스 위에 건물이 보입니다. 르쿠크는 상단 끝에 있는 문은 매우 낡았지만 이 좁은 계단을 통해 서굴이 있는 테라스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르쿠크는 뒤에 있는 산맥에서 날아온 모래와 황토 먼지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온 사원의 둥근 지붕만 보였다고 썼습니다. 르코크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름다운 색채의 교향곡에 심취했습니다. 눈으로 듣는 교향곡. 한번 그가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황토는 음영에 따라 가장 아름답고 유령 같은 색조를 띄었다. 여기서는 진홍색, 저기서는 보랏빛, 저기서는 파랑, 저기서는 짙은 검은색으로. 요컨대 어디서도 그곳에서 이토록 환상적이고 멋진 색채의 교향곡을 본 적이 없다. 그 후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피로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잠들 수 없었다. 그날의 인상과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마음을 빨리 쉴 수 없었다. 르코크가 베제클리크에 도착했을 때 염소치는 목동들이 거초로 사용했던 남쪽의 석굴들은 그들이 피운 연기로 벽화들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르코크는 손상된 남쪽의 사원 파란색 부분에 본부를 차렸는데 그의 생각으로는 모래에 파묻혀 있는 석굴들은 벽화들이 손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르코크는 큰 사원 건물 구굴에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본당 앞에 입구 홀까지 도달했으나 이 홀의 프레스코와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윤곽선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좁은 벽도는 벽 꼭대기까지 단단한 산모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모래더미 위로 기어오를 때 몸무게 때문에 모래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사원들에는 흔히 법당을 둘러싼 좁은 복도가 있었다. 바닥부터 벽 꼭대기까지 꽤 고운 산모래로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왼쪽 복도에 있는 모래더미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동안 내 몸의 무게 때문에 모래가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래서 연속해 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발을 구르며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그곳에 놓여있던 수많은 모래더미를 제거했다. 갑자기 유령 같은 환영처럼 내 오른쪽과 왼쪽에 드러난 벽에는 마치 화가가 방금 완성한 듯 생생하고 화려한 그림들이 보였다. 르쿠크는 흥분에 들떠 모자를 흔들며 반대편에서 작업 중이던 바르투스를 불렀습니다. 바르투스는 달려와서 기쁨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르코크는 이 그림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원정대의 성공은 보장된 셈이었다고 사막에 묻힌 중국령 투르키스탄의 보물들에서 썼습니다. 두 독일인은 천천히 작업을 계속하며 거대한 모래덩어리를 치워 나갔는데 복도 입구 양쪽에서 실물 크기보다 큰 3명의 승려 초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벽화들은 현재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되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왼쪽 복도의 벽에는 노란 옷을 입은 인도 승려들의 그림이 있었고 승려의 머리 위에는 브라미 문자로 그들의 인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오른쪽 복도에는 보라색 옷을 입은 3명의 동아시아 승려 그림이 있었는데 동아시아인들의 이름은 중국 문자와 위구르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르코크는
튀르크인들이 얼굴에 단순한 스텐실 작업에 만족하지 않고 실물을 살려내려고 애쓴 시도가 흥미로웠다고 썼습니다. 르코크가 복도를 더 넓게 열었을 때 높이 4m 벽에는 거대한 부처상 15점, 복도의 긴 벽에는 각각 3점의 부처상, 복도의 안쪽 짧은 벽에는 각각 2점의 부처상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이 벽화는 구글의 서원장면 5번입니다. 그 위치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5번에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승려 두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인물은 전형적인 동아시아 인물인데 튀르크계 위구르인이나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불교 승려입니다. 왼쪽의 승려는 붉은 머리, 파란 눈, 높은 코 등 뚜렷한 유럽인 유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 14장면의 벽화입니다. 부처의 양 옆으로는 공물을 바치는 11개 신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글 14장면의 위치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3명의 예배자가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아름다운 양각 테두리에 잎사귀 장식이 있는 그릇 위에 쌀, 버터 등으로 만든 불규칙한 모양의 피라미드 형태의 곡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인물들은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신도들인데 11개로 추정됩니다. 뒤에는 녹색 털 장식 코트를 입은 남자가 불룩한 주머니, 금가루로 추정되는데 불룩한 주머니가 든 그릇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얼굴은 유럽인형이며 눈은 연녹색이지만 수염과 머리카락은 검은색입니다. 모자는 사산 왕조의 왕자들이 썼던 독수리 날개 모양 모자를 연상시킵니다. 그의 앞에는 짐을 실은 당나귀와 쌍봉 낙타가 있습니다. 19글 문 맞은편에는 연못 그림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용들에게 보호받는 기묘한 관습적인 나무가 솟아올라 있었고 이 나무는 한때 아발로키테슈바라의 왕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무량수경의 13개의 정토관상 가운데 보배나무, 보배연못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투욕 석굴과 같은 서방 정토 사상이 베제클리크에도 유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당문의 좌우 벽에는 여러 줄의 위구르 투르크계의 후원자들의 초상화가 위아래로 겹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남자들을, 다른 쪽에는 여자들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왕족이나 귀족 계급으로 몇몇의 이름은 각 인물 옆에 위구르 문자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이런 인물들이 세 줄로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가장 아래 줄에는 문 한쪽에 반신상 크기의 왕자 그림, 다른 쪽에 공주 그림이 있었고 그 위로는 각각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다시 그 위로는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가 한 줄로 있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맨 윗줄에 3인물만 남아 있었고 여자 쪽에서는 중간 줄에 2인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벽화들. 르코크는 그 벽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내어 베를린까지 옮겨 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르코크가 벽화를 떼어낸 방법은 우선 예리한 칼로 벽화의 외곽 둘레에 깊은 칼자국을 냅니다. 그 다음으로 벽화 옆에 바위에다 망치 정으로
구멍을 뚫어 거기에 여우 꼬리톱을 집어넣습니다. 벽화의 톱질이 완전히 끝나면 벽화가 얹힌 널빤지를 조심스럽게 떼어 윗부분부터 기울여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산속에서는 공기가 트루판만큼 숨막히지 않았고 방문객의 방해도 받지 않아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르 코크가 떼어낸 유물들은 20개월이 걸려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그 코스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본래 왔던 시베리아 횡단 코스로 추정됩니다. 르코크는 그 벽화들은 박물관에 방 하나를 가득 채웠는데 그곳 그림의 전부를 우리가 베를린으로 가져왔다. 그 방은 모든 벽화가 완벽히 옮겨온 하나의 작은 사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베제클리크 석굴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벽화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를린에서는 이 벽화들을 볼 수 있을까요? 독일로 반출된 벽화들은 슬픈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르코크가 떼어낸 3m가 넘는 대형 벽화는 철제 프레임에 넣어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의 전시실의 벽에 고정되었습니다. 벽에 고정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대형 벽화는 옮길 수가 없었고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은 베를린 공습 때 7차례 이상 연합군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베제클리크에서 가져온 곳이 대부분인 28점의 대형 벽화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현재는 르코크가 출판한 책 속에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르코크의 유물 전부가 베를린 폭격 때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살아남은 것도 있습니다. 피터 홉코크의 실크로드의 악마들에 의하면 베를린 수집품의 대략 60%가 폭격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르코크와 그린베들이 가져온 프레스코와 약 620점 중에서 약 300점이 다양한 형태로 현존해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오브 토요분코 레어북스에는 독일 원정대의 조사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폭격으로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발굴 과정 등이 남아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베제클리크에 가본 사람들은 모두 르 코크 등 외국 탐험대의 만행에 욕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폐허가 된 광경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오렐 스타인은 르 코크의 약탈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런 거친 방법은 고고학이 아니라 보물 캐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타인도 역시 투르판에서 뜯어낸 벽화가 백여 상자였으니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오타니 고즈의 탐험대의 다치바나 즈이초우와 노무라 에이 사부로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명국 학자로 자처하는 유럽인들이 세계의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는 도둑보다도 비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독일인들은 현지에서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뜯어갔다고 주장하지만 그 뜯어간 유물이 폭격으로 사라졌으니 유구무원입니다. 저는 석굴 내부에 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석굴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위구르인을 감상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